자, 449쪽. 자, 시의 언어부터 볼게요, 여러분. 시에 쓰인 언어를 시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자, 시어는 상징성을 띱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시어는 다의성을 띠죠, 그죠? 그리고 또 시어는 함축성을 띱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어의 상징성, 다의성, 그 다음에 함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종합적 감상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자, 예를 들면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 아세요? 유명한 시인데 돌아갈 귀자 하늘 천자,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자, 하늘이 갖는 상징성은 뭐야, 여러분? 그때 하늘은 자,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그죠? 삶이 끝나면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늘은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죽음, 그죠, 여러분? 죽음. 이런 걸 시어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자, 새벽 그리고 이슬입니다, 여러분. 새벽과 이슬의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새벽은 밤과 낮 요 사이에 있는 요 사이 경계에 있는 밤과 낮의 경계에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 뭐죠, 여러분? 새벽이죠, 그죠? 그렇죠? 또 이슬은요, 이슬은 밤에 이렇게 맺혔다가 해가 뜨면 어떻게 되죠? 사라지죠. 그러니까 잠깐 맺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이나 또 뭐야, 이슬이나 모두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잠깐, 일시, 순간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 돌아가겠다, 이슬과 함께 새벽빛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과 함께라고 한 이유는 결국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새벽이나 이슬처럼 어떻다, 여러분? 여기 왔다가 하늘로 돌아가는 것이 하늘이 영원한 것이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 뭐라고, 여러분? 새벽이나 이슬처럼 짧은 것이다, 그렇죠? 짧은 인생, 알겠습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을 그러니까 이슬과 새벽으로 표현한 거지, 알겠어요? 인생의 순간성.
이런 걸 우리는 시어의 상징성, 함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여러분, 즉 시인은 죽음이라는 원관념을 하늘이라는 무엇으로?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원관념을 갖추고 보조관념으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상징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상징을 쓰면 뭐가 만들어진다? 함축적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어는 상징성과 함축성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어가 다의성을 갖는다. 예를 들면 임의 침묵에서 예지해 주잖아. 자, 임은 누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임은 누가 될 수 있다? 임은 절대자가 될 수 있다. 그죠? 또 임은 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조국이 될 수 있다. 또 임은 누가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또 임은 누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진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왜? 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야? 이 시를 쓴 사람이 항일운동가, 항일운동을 했던 누구라고 한다면, 만해 한용운 선생이라고 한다면 임은 누구였어요, 여러분? 조국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글을 썼던 사람이 자, 승려라고 한다면 이때 임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부처, 절대자가 되겠지. 그치?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시를 쓰는 사람이 알물 탐구하는 사람, 알물 탐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루고자 하는 진리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찾고자 하는 임은 바로 뭐야? 진리겠지. 그치? 알물 탐구하는 누군가에게 임은 누구야? 절대적 진리일 거 아니야. 변하지 않는 진리. 그 다음에 자, 개인 한용운으로 본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임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죠? 예,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시어의 다의성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어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시어는 시에 사용되는 언어로서 일상어이면서 일상어 속에 용화될 수 없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서적 의미와 독자성을 갖는다. 왜? 시어는 상징성과 다의성과 함축성을 갖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시어의 기능입니다. 시어는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일단 그립다, 그죠? 그립다, 그리워, 이런 시어를 반복해서 화자의 어떤 정서가 환기돼요. 화자의 정서가 환기되죠. 그죠? 정서를 환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화자의 정서는 그리움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까? 그냥 갈까? 이걸 통해서 어떤 정서가 환기돼요, 여러분? 망설임, 그죠? 망설임. 봐봐.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말을 할까? 이게 망설임, 그죠? 예. 그러니까 시어를 보면 이렇게 화자의 뭘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정서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움이라는 정서, 그다음에 망설임이라는 정서.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뭐뭐 할까 이거 그죠? 까 써가지고 아까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일정한 위치에 같은 글자를 반복하면 뭐가 형성된다? 운율이 형성된다. 그렇죠? 빙고. 그래서 뭐야? 가군 사용해서
자, 운율이 형성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봐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몇 음보가 반복된다? 3음보가 반복되고 있죠. 이해됐어요?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까, 여러분? 다음이 제일 재밌어. 봐봐. 앞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 그죠? 앞산의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앞에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 지금? 그리워서, 너무 그리워서 가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얘기를 하자니 부끄럽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그리움이 또 막 어떻게 막 어떤 훼손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갈까? 또 그냥 가자니 또 너무 그립고, 그치? 아씨, 말을 할까? 이렇게. 아, 그냥 갈까? 이렇게 지금 화자가 그냥 가지도 말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 그죠? 여러분? 그랬더니 앞산의 까마귀, 들에 있는 까마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그러다가 서산에 해지겠어 하고 지적해요. 따라서 이 까마귀의 기능은 뭐야? 화자가 어쩔 줄 몰라 하고 망설이고 이런 모습이 누구에 의해서 더욱더 부각된다고, 여러분? 까마귀에 의해서 그 화자의 어떤 그런 모습, 그쵸? 그리워하면서 망설이는 그런 화자의 모습이 요 까마귀에 의해서 더욱더 부각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까마귀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까마귀의 기능,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여러분?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어는 심상을 형성하잖아요. 심상. 아까 얘기해줬잖아, 그치? 시인은 자기가 눈에 보고 자기가 냄새 맡고 자기가 피부로 느낀 것을 독자에게 똑같이 전해주고 싶은데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치 여러분? 그래서 뭘 쓴다고?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에 들리는 것처럼 감각적인 표현을 쓴다고. 알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걸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서정주의 국화협회서라는 시가 있어. 시인은 진짜 대단해, 여러분. 여러분, 국화는 언제 피는 꽃이에요? 자, 따뜻한 봄 다 지나서 추운 가을에 피는 꽃이 국화예요. 자, 근데 이제 이 국화를 딱 본 거야, 화자가. 이렇게 딱 본 거지. 자, 그러면은 야, 저 가을에 핀 국화는 그간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었을까. 즉, 한 송이 국화가 피기 위해서는 봄부터 소쩍새는 또 그렇게 울어야 되고, 소쩍새가 울어야 가을에 뭐가 되고, 여러분? 국화가 피는 거고, 또 여름 내내 천둥이 그렇게 쳐야 가을에 국화가 피는 거고, 또 가을에 뭐를 맞고 이겨내야, 서리를 맞고 이겨내야 국화꽃이 피는 거야. 그래서 국화꽃을 피우기까지의 그 어려운 과정을 소쩍새의 울음, 청각적 심상, 천둥, 청각적 심상, 차가운 서리, 촉각적 심상을 가지고 이 시련과 이 고난의 시기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한 송이 국화꽃, 이 노란 국화꽃이라는 이 여러분? 국화꽃이라는 이 한 송이 국화꽃 시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이겨내서 이건 촉각. 이런 고난을 이겨내서 뭔가 완성된, 그죠? 완성된 원숙한 경지, 완성미, 원숙미를 노란 국화꽃이 보여준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걸 심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어는 어조와 시적 분위기를 조성해요. 여러분, 분위기는 그냥 크게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긍정적 분위기와 부정적 분위기. 긍정적 분위기는 아까 얘기해 줬잖아.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어떻게 될 때? 융합될 때는 긍정적 분위기가 되는 거고,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서로 충돌될 때는 무슨 분위기? 이제 부정적 분위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뭘 통해서? 시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여기 봐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로브로 손에 손잡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시에서는 자, 화자가 죽음을 이제 앞에 두고서 아, 죽기 싫어, 제발 좀 살고 싶어,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뭐지 여러분? 이건 부정적 정서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마치 죽음을 하나의 우리가 그 집으로 귀가하듯이, 그죠? 외출했다가 귀가하듯이 이 세상에 나왔다가 어디로 여러분? 하늘로 돌아가는 귀천, 그죠? 이렇게 귀가의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취하듯이 인생은 잠깐의 외출이고 하늘이 영원한 안식이라고 본 거지. 그쵸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긍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 부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어. 긍정적 인식이 들어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럼 이 시에는 긍정적 분위기, 그죠? 그 다음에 어조는 여러분 화자의 목소리인데, 도대체 화자의 목소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지금처럼 시어나 또는 종결어민을 보면 목소리를 알 수 있어요. 시어를 보면 남성적인지 여성적인지 알 수 있지. 여기 봐.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여기서 여러분 그립다 말을 할까? 아우 그럴 것 같아. 그냥 갈까? 아우 또 그리울 것 같아. 그지? 이 시어를 통해서 이 화자가 여성 같아 남성 같아 여러분? 막 그 망설이고 막 그리움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런 시어를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죠? 보편적으로 누구 같다 여러분? 여자일 것이다, 그쵸? 그죠? 여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런 시어를 보면 여성적 목소리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그걸 보고. 이렇게 뭐뭐 할까? 뭐뭐 갈까? 이런 완곡한 표현. 우리 그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가 뭐냐면, 남자는 단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자는 좀 완곡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잖아, 그치? 그래서 뭐뭐 할까 이런 건 이제 여성적 방식이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어를 보면 그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유치환의 거기 봐봐 이제 유치환의 일월이란 시야.
마지막 우러는 태양이 두 동공의 해바라기처럼 박힌 채로 내 어느 불의의 짐승의 무찔리기로 오호 나의 세상에 거룩한 일월에 또한 무슨 회한인들 남길 쏘냐. 자, 박히다, 무찔리다, 또 어떤 회한인들 남길 쏘냐. 이런 시어 보면 여러분 강직해 아니면 뭐 완곡해? 시어 자체가 어때요?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그쵸? 강하잖아. 남성적 목소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보고. 자, 그 다음 시어는 주제를 형성합니다. 주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해서 여기서 주제가 있잖아, 바로. 그죠?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 삶에 대한 어떤 자세? 삶에 대한 어떤 자세? 초월적, 그죠? 초월적 자세. 삶에 대한 초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순응. 이게 뭐라고? 이 시에 뭐라고, 여러분? 주제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걸 통해서 할 수 있잖아.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시가 있어요.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겼어요, 여러분. 그 번지가 왜 생겼겠어? 아니, 집을 지어지니까 번지가 생기는 거지. 그죠? 이렇게 아파트 들어서고, 그 다음에 큰 대저택 들어서고, 이러니까 이제 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성북동 산에 생긴 번지는 뭘 뜻하는 걸까요? 상징. 번지의 상징. 뭘까요, 여러분? 성북동 산에 생긴 번지의 상징은 뭘까요? 바로 문명이야, 문명. 그죠? 자, 그러면서 원래 이곳에 살던 비둘기, 그죠? 여기는 원래는 비둘기 집이었고요, 여러분. 여기는 원래 토끼 집이었고요. 그죠? 네, 노루집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1번지, 2번지 이렇게 생기면서 누가 번지를 잃어버렸어요? 비둘기하고 토끼, 노루는 번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 비둘기의 번지는 뭘까요, 여러분? 문명과 반대되는 자연이겠지, 그치? 그래서 시어는 다의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의성. 같은 문명인데, 아니 뭐야, 같은 번지인데 앞에는 뭐라고? 문명, 뒤에는 뭐라고, 여러분? 자연, 이렇게. 그래서 이 시는 인간 문명에 의한 자연 파괴의 비극성을 주제로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형성한다.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시어는 정서를 환기시킨다. 그립다. 말을 할까? 그냥 갈까? 이렇게 망설임. 이런 정서를 환기시켜준다. 그 다음 시어는 회상이나 연상의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아까 이한직의 낙타에서 낙타는 누굴 연상시킨다? 늙었고, 그래서 어린 시절 늙은 선생님을 연상시킨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떠올리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김광균의 은수저예요. 자, 밥상이 있어요, 여러분. 밥상. 근데 한 쌍의 은수저만 놓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 자리는 텅 비어 있죠. 텅 빈 자리. 누구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죽은 아이의 자리예요. 즉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린 작품이 바로 김광균의 은수저인데 보겠습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자, 은수저를 통해서 아빠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 거야? 여기 앉아가지고, 그죠? 이렇게 앉아, 양반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밥을 먹다가 이걸 본 거야, 그렇죠? 이 은수를 보면서 누굴 떠올린 거예요, 여러분? 죽은 아이로 연상이 된 거지, 그렇죠? 예, 이렇게 시어는 어떤 대상을 연상시키는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정주영의 유리창이라는 시도 마찬가지야.
자식을 잃은 아픔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자,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유리창에 차고 슬픈 것이 어른거린다. 아빠가 방 안에서 우두커니 앉아있다가 추운 겨울 유리창에 맺힌 차고 슬픈 것을 바라본 거야. 근데 그 차고 슬픈 것을 보는 순간 야, 얼마나 차갑고 얼마나 슬플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죽은 자기 자식이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유리창에 맺힌 차고 슬픈 것, 죽은 자식의 이미지. 이렇게 연상을 통해서 시상이 전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그 다음 심상입니다. 자, 심상. 심상은 사물의 감각적인 영상, 이미지라고 하는데, 자,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질 수 있게, 이렇게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표현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감각적 심상, 두 종류의 감각을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감각의 전이이기 때문에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복합감각하고 혼동해서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화자. 화자는 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허구적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자를 시인일 수도 있고 시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자가 시인의 개념보다 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광진의 은수저에서는 화자는 누구야? 실제 작가가 자식을 잃었고, 어린 그 자식을 잃었고 그 슬픔을 형상화한 시니까 그때 화자는 누구라고? 작가 자신인 겁니다. 작가 자신. 근데 아까 김소월의 그립다 말을 할까 한이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또 한 번. 이 시에서 김소월은 남자지만 화자는 아까 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죠? 그럼 작가하고 화자가 서로 다른 겁니다. 작가는 김소월이고 화자는 여성이니까. 또 김소월의 자, 엄마야 누나야라는 시가 있잖아.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런 노래 아시죠? 그죠? 이거 김소월이 지은 시조야. 아니, 시야. 그럼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라고 하는 시 속에서 화자는 누구야? 엄마 누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란 말이야. 어른이겠습니까, 여러분? 여자겠어요? 여자가 누나라고 불러? 어른 아니고 누구야, 여러분? 어린이야, 그치? 그리고 남자야, 여자야? 남자지, 그치? 그치? 어린 남자. 그러니까 김소월은 여러분 어른 남자인데 여기는 어린 남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자하고 시인의 관계는 시인은 화자일 수도 있고 화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자, 또 하나. 화자가 시 속에, 시 표면 속에 등장할 수도 있고 표면 속에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맨 거기 위에 봐봐, 위에 촉각적 심상.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선오른 옷자락에 연로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김종길의 성탄제라는 시인데, 여기서 화자는 지금 시 속에 나로 등장해, 안 등장해? 등장하잖아, 그치? 이렇게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화자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봐봐, 예를 들면 거기 서정주의 문둥이 볼게.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 뜨면 애기 하나 먹고 꽃처럼 피어나는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화자 등장해, 안 등장해? 안 등장하잖아. 화자는 그냥 어떤 그 대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것을 전달할 뿐이야. 그죠? 그러니까 화자가 등장하는 시도 있고 화자가 등장하지, 표면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화자가 시인과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또 화자가 여자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 화자가 남자인지 여자 어떻게 한다고? 뭐 구별할 수 있다? 시어나, 여기 시어나 뭐 종결어비 보면 여전히 남자인지 알 수 있다, 그렇죠? 또 하나는 화자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화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박남수의 종소리 한 시를 보면, 박남수의 종소리야. 나는 떠나간다. 청동의 표면에서 제목이 종소리고요. 나는 떠나간대요. 근데 어디에서? 청동의 표면에서 떠나간대요, 여러분. 그럼 이제 청동으로 만든 게 뭐죠, 여러분? 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종. 종. 그 다음에 땡 하고 울리면 이 표면에서 뭐가 퍼져나가요, 여러분? 소리가 이렇게 땡 퍼져나가요, 그렇죠? 이렇게 땡, 그죠? 그래서 표면에서 떠나가는 건 뭐라고,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지금 여기서 누구라고? 종소리, 그렇지? 그러니까 화자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근데 화자가 왜 중요하냐면, 화자는 시 속에서 시인을 대리해서 시적 상황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시인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시의 주제, 즉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 그죠? 시인이 처한 상황, 또 시인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현실을 대응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대신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라고? 화자야, 화자. 그래서 시의 내용을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힌트가 바로 화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에는 첫 번째 긍정적 정서가 있고 부정적 정서가 있다. 간단해. 긍정적 정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과 현실이 서로 부합될 때, 융합될 때 느끼는 미의식이고, 그러니까 기쁨, 만남, 행복, 그죠? 이런 거고. 반면에 이제 부정적 정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이 현실에서 좌절될 때, 충돌될 때 나타나는 미의식,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는 이제 부정적 정서가 된다. 그 다음, 거기 이제 정서에서 보면, 박목월의 하관 보면, 관이 내렸다. 깊은 가슴 안에 밧줄로 달아 내리듯 주여 용납하옵소서. 머리맡에 성경을 얹어주고 나는 옷자락에 흙을 받아 좌르르르 하직을 했다. 자, 좌르르 하직을 했다. 이게 여러분 흙이 떨어지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죠? 흙이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이런 그 청각적 심상을 통해서, 이게 누구냐면 이제 동생이야. 조금 이따 나올 거야. 동생을 잃은 슬픔을 형상화시킨 거지, 그치? 슬픔. 자, 그 후로 그를 꿈에서 만났다. 턱이 긴 얼굴이 나를 돌아보고 형님 하고 말했다. 자, 봐봐 여러분. 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이승에 있죠, 여러분. 동생은 어디로 갔어요? 저승으로 갔죠, 그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꿈에서 만났어요. 꿈에서 동생이 형님하고 불렀어요. 형님 오냐 하고 나는 전신으로 대답했어. 전신으로 대답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전신으로 대답했던 얘기가 온몸으로 반가워서, 그쵸? 반가워서 오냐 하고 전신으로 대답한 거야. 자, 근데 그래도 그는 못 들었으리라. 오냐 하고 대답을 했는데 동생은 들어 못 들어? 못 들어. 여기서 뭘 느껴요, 여러분? 이상과 현실의 단절, 그쵸? 좌절. 알겠습니까, 여러분? 동생의 목소리를 듣고서 내 목소리를 전해주고 싶은데 그게 이상인데 내 목소리가 동생한테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네, 좌절된단 말이야. 그럼 무슨 미의식? 부정적, 그죠? 비장감, 비장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화자의 태도입니다. 자, 화자가 시적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는 거야.
예컨대 윤동주는, 자, 윤동주는 시적 상황, 윤동주의 시에서 시적 상황은 뭐야? 시적 상황은 일제강점기의 실현과 고난의 상황이지. 그게 시적 상황인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화자가 보이는 태도는 뭐야? 죄책감, 그리고 반성, 성찰이야. 그래서 우리는 윤동주의 시를 반성적, 성찰적 시라고 해. 자, 그 다음 자조가 뭐냐면 반성의 범주에 포함되긴 하는데 자신에게 실망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거야. 자신에 대한 경멸. 김수영의 시인데, 여러분, 김수영 시는 자 1960년대 이후에 4.19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사회는 민주화 자유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고, 문학 작품 속에도 이런 그 민주화 자유에 대한 열의를 담아낸 시적 경향을 보이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런 경향의 문학을 참여문학이라고 그래. 참여문학. 그리고 이런 시인들을 무슨 시인? 참여시라고 그래. 참여시. 그래서 김수영은 대표적인 현실 참여 시인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김수영 씨가 나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영론적으로 감상해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활자, 글자로는, 자, 봐봐 여러분, 화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자유라는 것이 활자, 즉 문자로 내 눈앞에 보여. 그리고 목소리로 들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여러분? 부자유한 상황이야. 지금 우리가 놓인 상황은 부자유한 상황인데, 이런 부자유한 상황에서 자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활자는 얘기해. 근데 자, 부끄럽다. 나의 영혼은, 거기 봐봐,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유한 상황에서 자유를 말해야 하는데 나는 자유를 말하지 못하고 뭐 있어? 지금 죽어 있어. 그치?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자조적 태도. 아까 이육사처럼 지금 눈 내리고 매화하게 홀로 아득하지만 이 한 몸 역사에 바쳐가지고 민족과 역사를 위해서 희망과 용기를 불러올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일제에 순응하면서 자신의 어떤 안위를 보존하고 재산을 늘리고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그런 사람들은 현실 순응적인 거고, 그죠 여러분? 현실 순응적인 거고, 반면 아까 이육사 같은 사람들은 현실 그러니까 저항적인 거고, 그죠? 그게 태도예요. 태도. 현실을 대하는 방식.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조롱하는 태도, 이런 걸 자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호한 의지. 아까 이육사 씨가 대표적이지. 그 다음 역시 김수영의 눈, 현실 비판적 태도. 그 다음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도 있습니다. 님이여 당신은 100번이나 달려난 금결입니다. 임을 100번,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무려 100번을 단련시킨 쇠붙이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무려 뭐예요 여러분? 금이잖아. 임에 대한 대단한 예찬이지. 그 다음 달관적 초월적 태도라고 해요. 천상병의 귀천에서 보듯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치 죽음을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이 태도가 삶을 달관하고 초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달관적 태도, 초월적 태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움의 태도. 아까 우리가 김소월의 시 그리움이었나요? 가는 길, 그쵸? 예, 가는 길. 가는 길이라는 시에서 보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에서 보듯이, 자,
태도가 무슨 태도? 예, 그리움의 태도였고요. 백석의 고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타양에서 병이 든 화자가 고향 마을을 잘 아는 의원을 만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봐봐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납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어떤 감정을 나한테 잘 표출을 해요, 여러분. 감정 표출을 잘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느끼는 정서적 거리감은 가까울까요, 멀까요? 가깝겠죠, 그렇죠? 반면 어떤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 만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자기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감춰요. 감정을 자꾸 감춰요, 여러분. 그럼 이런 친구는 오래 사귀었지만 내가 느끼는 거리감은 가까울까 멀까? 멀죠, 그렇죠? 그래서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는 화자의 감정이 시에 노출돼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거리입니다. 화자의 감정이 노출되어 있으면 독자가 느끼는 거리는 어떻다? 독자가 느끼는 거리는 가깝다. 반면 화자의 감정이 시에 노출되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독자가 느끼는 거리는 멉니다. 예를 들면 박제삼의 추억에서라는 시가 있어요. 나는 박제삼이라는 사람을 몰라. 근데 이 시를 읽다 보잖아. 봐봐. 진주당처 생어물전에는 바다밑이 깔리는 해다진 어스름을 우엄마의 장사 끝에 고기 몇 마리에 빛발하는 눈깔들이 속절 없이 은전만큼은 손 안 닿는 한이던가. 우엄마야 우엄마야 별밭은 또 그리 멀어 우리 오누이의 머리맡댄 골방안 되어 손시리게 떨던가 손시리게 떨던가. 엄마는 시장으로 생선 장사로 갔고 집에는 이제 아무도 없잖아, 그치? 엄마도 늦게 오시고 하니까 오누이가 그 차가운 방에서 엄마를 기다리면서 하고 있어, 그쵸? 여러분, 이런 얘기를 화자가 이렇게 직접 해주면 우리는 그 화자와 어떤 감정적인 동화, 그 동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화자에서 뭘 느낀다고? 정서적인 가까움을 느낀다고. 알겠어요? 반면 정서적 거리가 먼 경우가 있어요. 김종삼의 민간인이라는 시가 있는데, 자, 황해도 해주, 여기 해주에 해주, 해주에서 밤에 일가족이 배를 타고 남쪽으로 몰래 도망치고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북한군 그 국경 수비대의 눈을 피해서 남쪽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숨을 죽인 채 들킬까봐. 근데 배 위에 타고 있던 갓난아기가 울음을 터뜨려 버린 거예요. 응아! 네! 하고 온 거예요. 그 적막한 해주 밤바다에 아이의 목소리가, 울음소리가 막 터집니다. 그때 엄마는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어. 왜? 온 가족이 모두 같이 잡혀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갓난아이를 물에 던집니다. 그 시가 바로 김종삼의 민간인, 그 상황을 형상화한 시인데, 보자. 그 이후에 사공은 조심조심 노를 저어가고 있었다. 그 곳은, 그 앞바다는 어떤 곳이야? 울음을 터뜨린 갓난아이를 삼킨 곳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슬픔과 그 아이의 한이 담겨져 있는 바다인 거지. 20몇 해가 지나도 이미 20몇 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누구도 그 수심을 모른다. 여기서 수심. 그 수심은 단순한 물의 깊이가 아니겠지, 그치? 바로 엄마의 그 슬픔의 깊이, 죽은 아이의 그 한의 깊이겠지.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인데 화자는 자신의 감정을 노출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여러분? 노출시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화자는 담담하게 오히려 그 사건을 마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관조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독자는 더 슬픔이 직접적으로 간절하게 와닿는 효과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멀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의도적으로 감춤으로써
오히려 그 시적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이 더 독자에게 잘 전달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슬픈 영화를 보는데 막 옆에서 누가 막 울고 있으면 그 슬픔이 나한테 잘 전달돼, 안 전달돼? 잘 전달 안 돼. 그죠? 오히려 슬픔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그죠? 그걸 마치 그냥 관조하듯이 이렇게 전해줄 때 오히려 그 슬픔이 더 잘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 시인은 의도적으로 화자의 감정의 노출을 자제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서적 거리는 멀지만 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은 독자에게 오히려 더 잘 전달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화자의 태도하고 정서적 거리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오후에는 이제 시상전개 방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